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혁신위원 3명이 김경진 대변인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사퇴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혁신위 내용으로 혁신안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은 여성 혐오 발언을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퇴출당해야 한다며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무르며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일반적인 환자 증거로 보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절하게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쇄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걸까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한 달 만에 기로에 섰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여러 가지 친윤과 중진 그리고 지도부의 희생 요구를 당이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 속에 심지어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설까지 나온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들과 만난 이후 사퇴설은 일단락됐지만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이주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발단은 친윤 중진 희생안을 당에 언제 공식 요구할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혁신 안건으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송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송부를 할 것인지를 송부 시점을 앞당기자는 일부 혁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연, 이젠마, 임장미 위원은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혁신위 단체 채팅방을 나갔고 언론의 사퇴설이 흘러나왔습니다. 3명의 위원들은 오늘 인요한 위원장을 따로 만나 김 위원의 혁신위 대변인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혁신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 주장이었다면 희생안 자체를 반대했을 거라며 소통 과정의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혁신위 대변인직을 유지할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인요한 혁신위가 내분에 휩싸이면서 당 안팎에서 혁신안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들의 불만도 큽니다. 혁신위가 인적 쇄신만, 이 혁신만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왜 혁신위가 의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까지 정하느냐 이겁니다. 혁신위 내부 혼란과 당의 무호응이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혁신위 해체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론이 김기현 대표 측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서 의정 보고회를 엽니다. 당내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라는 혁신위의 요구를 거스르고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TK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오르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 속에 혁신위의 요구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 체제가 아니면 어떻게 총선을 치르자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강제적인 희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혁신위가 인적 쇄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중진이라는 이유로 기준도 없이 내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토가 나옵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결국 시기를 정해 지역구 출마가 아닌 새로운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장수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에 목을 베고 승리를 해야지 그냥 조그만 전투 하나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혁신위가 다음 주에 이른바 희생권고안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위원들의 사의 표명설까지 불거졌던 걸까요? 국회 출입하는 안병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의 표명설, 이게 지금 혼란으로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어쨌든 그 계기가 뭡니까? 예, 비정치권 인사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혁신안들의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무기력감이 컸다는 거죠. 인적 쇄신에 바탕을 둔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혁신위의 혁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예, 어제 혁신위 전체 회의 상황을 보면요. 당 주류 인사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시기를 두고서 비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장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한 원내 인사는 정치권이 아니면은 모르는 게 있다고 말했고, 또 김경진 대변인도 지도부를 위해 시간을 끌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던 겁니다. 김경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디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공천이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아마 지도부 측 얘기를 좀 하면서 이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네요. 예, 그 사이설에 휘말린 외부 혁신위원들이 어제 따로 인유한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혁신위 안건이 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성토를 강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 혁신이 단톡방까지 빠져나가는 등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이설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혁신위에서는 사의 표명 없었다고 했는데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요. 살 얼음판입니다. 아. 어제 회의에서는 최소 5명 이상이 조기 해체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전체 위원회 과반에 가깝죠. 또 당을 압박하는 방식을 두고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위원 간의 갈등의 불씨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응답을 해야 이게 뭐 어쨌든 일단락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혁신위의 공식 안건이 최고위로 오면은 그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얘기하고 요구하는 안들이 잘 당의 모든 기구나 모든 결정에 이렇게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 우리 지도부도 그렇게 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예, 당 핵심 관계자는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를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와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주류 희생론에서 가장 먼저 지목됐던 김기현 대표, 내일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요.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혁신위 안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다른 영남 중진 의원도 혁신위가 인적 혁신에만 집착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위기의 혁신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혁신위 내부의 기류 변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안이 좌초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임기는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제로 매주 혁신안을 발표하는 계획도 세웠었고요. 저희 임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인데 그것도 역시 혁신위원들의 뜻을 따를 겁니다. 아직은 뭐 조기 끝내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의 표명설 이후 고심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인 위원장도 이제는 조기 해체로 좌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수습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최강욱 전 의원 여성 비하 논란 등 당내 설화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 발언을 두둔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오늘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따르다 중도층을 잃을까 우려한 겁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여성 비하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강경파 인사들의 최 전 의원 옹호는 이어졌습니다.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 전 의원 발언을 두둔하는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당내 설화에 결국 민주당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총선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 부정 등이 적힌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에 관한 조항도 추가됩니다. 또 검증에 통과한 이후에도 부정 사례가 확인되면 선거 전이나 당선 후에도 사퇴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대구, 대전에 이어 울산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엔 울산 조선소의 창업주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손가락 제스처까지 해보이면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측 말을 인용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한 겁니다. 박은치 기자가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이른바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창업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의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 촬영을 마친 한 장관은 한 외국인 근로자가 건넨 뜻밖의 캔커피 선물에 잘 간직하겠다는 듯 또 밝혔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이민청에 대한 구상을 얘기하다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스타 장관이 아니라며 총선 관련 질문을 피해오던 한 장관은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나오면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서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후임 장관 후보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에도 자신은 공직자이고 그 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외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멍청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원래도 발언이 좀 독한 편이었지만 총선 출마설 때문에 사실상 예비 후보자의 발언처럼 읽히는데요. 이 근래 발언을 살펴보면요. 네. 자신을 어린 놈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과거 송 전 대표가 5.18 기념식 전날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진 일을 저격했고요. 네. 이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는 민주당 서용교 의원에 대한 신랄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이런 설왕설래, 공방은 이제 익숙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혁신계라고 하죠. 그 혁신계 의원들도 한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한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장관직을 이용한 정치 행보는 공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한 장관 비판에는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 장관이 어디로 출마할까? 물론 이제 출마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어디로 출마할까를 듣고도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 고향인 춘천 출마를 제안했더니 한 장관 측이 불쾌하더라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오늘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한 장관 즉답은 피하면서도 미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한 장관 충청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은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살면서 말이 빨라진 거지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말 좀 느리게 했었어요.
그간 강남 3구나 종로 등 주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나온 와중에 오늘은 춘천과 충청도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장관만큼이나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잖아요. 국무위원 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늘 어땠습니까? 네, 원장관 앞서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었죠. 네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 원장관을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대결이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며 평가절하한 겁니다. 정치적 체격을 올리고 대선 후보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풍운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국토위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지속 제기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의왕 과천에서 붙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뭐 명훈대첩, 명룡대첩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전 막을 올렸습니까? 네,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9박 12일의 일정을 끝으로 엑스포 유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됐군요. 네. 김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산 엑스포가 의회 외교의 핵심 의제라고 천명할 정도로 엑스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김 의장이 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다닌 거리는 약 24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대단합니다. 6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네. 75개국 700여 명의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등을 만나 부산 지지를 설득했습니다. 김 의장 2002년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으로 한일 월드컵의 성공을 이끈 바 있는데 이번에도 노력이 결실을 볼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이제는 괜찮을 거다고 하지만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접속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번 역시 원인을 모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열어보니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페이지가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은행, 공항, 병원 등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 먹통이 된 겁니다. 앱은 물론 웹사이트까지 오류가 난 건 오후 3시쯤이었고 30분 만에 정상화했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사실 서버도 제가 알기로는 조폐공사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이게 망 관리 이런 거는 또 시스템마다 또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그저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정부 전산 서비스 먹통 사태는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사흘간 마비됐고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인 장애를, 어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시간가량 먹통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여러 측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그런 관리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소위 하청이라고 하는 곳에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전산망 장애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틀 전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우주의 감시병, 조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무력, 정당 방위권 행사라면서요. 북한 매체는 70여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온 딸 김주애를 부인 리설주보다 더 먼저 언급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자축 연회에 참석한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만리경 1호 관련 서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모두 같은 모양의 로고가 새겨진 반소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와 비슷한 모양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나타의 로고입니다. 북한 매체는 연회장에 참석한 딸 김주애를 부인 리설주보다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회에 앞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는 김주애만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일렬에 서 있습니다. 김주애의 행보는 후계자 수업은 확실해 보이고요. 지난번 정찰위성 발사의 경우에는 정찰위성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김주애가 의도적으로 빠졌던 것 같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직원들을 격려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찰 위성 발사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각양각계의 위험천만한 침략적 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하고 통제 관리해 나가야 할 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한반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유정의 심신미약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유정은 법정을 빠져나갈 때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유정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소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주도 면밀함과 범행 후 태어난 모습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된 이후에 받은 정신과 진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유정이 20여 차례나 써낸 반성문도 자기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 판결에 대한 입장만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6월엔 아랫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 불까지 지른 남성이 있었죠. 그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눈물로 회수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20여 년 뒤엔 출소하게 될 거라면서요.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지고 시내 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던 40대 남성 정모 씨는 아래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고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생활고를 겪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무고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년 동안 누수피해 입으시면서도 걸레로 닦으시고 물 받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셔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검찰은 논의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은 2심에서 오히려 더 형이 깎였습니다. 2년이 깎여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며 참담했는데 왜 감형이 된 걸까요? 길기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이모군. 당시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곧바로 돌아와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며 오히려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은 A씨가 위험 운전과 스쿨존에서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두 가지 범죄를 각각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위험 운전과 스쿨존에서 차로 치여 숨지게 한 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도주 혐의는 1심대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희생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가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유족들에게 사죄 의미로 공탁금을 기탁했지만 유족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탁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말이 앞다리를 번쩍 들듯 덤프트럭 앞 운전석 부분이 들려 교량 아래에 끼어버렸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공중에 매달렸다시피 한 운전자를 구조해냈죠. 적재함을 잠그지 않고 운전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프 트럭이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트럭 뒷부분에 적재함이 위로 들려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는데 결국 교량 아래를 지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재함이 교량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무게가 뒤로 쏠리면서 운전석이 있는 차체 앞부분이 솟구쳤습니다. 트럭은 교량과 도로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꼴이 됐습니다. 덤프가 올라간 채로 달리더라고요. 발견하고 클락션은 눌렀는데 이미 누르는 순간에 위에 교각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 앞부분이 들리면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시피 한 6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대형 견인차 2대를 이용해 2시간 만에 교량에 낀 트럭을 빼냈는데 그 사이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적재함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레버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 약 100m 전에서 차량 고장이나 차량 수리를 받고 운전석에 있는 적재함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운행하여 경찰은 다음 주 운전자를 불러 부주의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또 출근길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반발 시위를 벌였거든요. 경찰은 단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방패를 든 경찰들이 지하철 문을 막아서고 좁은 틈 사이로 승객들이 지나다닙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 하루 만에 장애인 단체가 반발 시위를 열었습니다.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측 명령에도 단체가 시위를 이어가자 급기야 경찰과 단체 간 충돌까지 일어나고 경찰은 결국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퇴거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대치를 벌이다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공사 측은 지하철 시위로 지연 시간만 86시간이 넘었고 손실액은 7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며 최고 수위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지하철이 실내에 해당돼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공사 조치는 장애인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천 봉쇄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하는 불법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처럼 인식되는 순간 그 피해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범인이 이민자라는 소문이 퍼지며 반이민 폭력 시위로까지 번진 겁니다. 시위대는 버스를 불태우고 상점 유리창을 깨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고 대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중심가입니다. 커다란 2층 버스가 통째로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회색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상점 유리창을 흉기로 깨부수는 시위자들의 길가엔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더블린에서 이민자 반대를 외치는 폭력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도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위대는 반이민 구호를 외치며 진압에 나선 경찰 400여 명과 대치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더블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오후 한 50대 남성이 학교 근처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5살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다쳤는데 온라인으로 이 남성이 이민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These casualties include 3 young children, an adult female and an adult male. One girl aged 5 years has sustained serious injuries and is currently receiving emergency medical treatment. 경찰 측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용의자의 국적 등 정확한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꺼내신 분들 많죠. 그런데 라텍스 재질이나 메모리 폼을 사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거든요.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면 열이 갈 데가 없으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실험해보니 6시간 만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의 한 빌라. 새빨간 화마가 건물을 덮치자 집안 내부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 5명이 다쳤습니다. 불을 낸 범인은 다름 아닌 전기 매트였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 전기 매트 등 화재 건수는 전달보다 265%나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 매트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우선 매트를 오랜 시간 계속 틀어놓은 경우입니다. 실험 중인 전기 매트입니다. 약 3시간 만에 매트 내부 온도는 100도를 넘겼습니다. 그대로 2시간이 지나 켜둔 지 5시간이 되자 전기 매트가 버티지 못하고 꺼졌는데 뜯어보니 전선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또 다른 실험. 전기 매트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6시간 만에 베개가 그을리며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베개는 불에 타 눌러붙었습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 제품은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어 전기 매트와 함께 쓰면 자칫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 열이 이제 축적되는 열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서 화재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전기 매트를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트를 접어두면 내부 열선에 피복이 벗겨질 수 있는데 이런 매트를 켜두자 1시간 만에 연기가 나더니 새까맣게 그을립니다. 보관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접지 마시고 둘둘 말아서 크게 둘둘 말아서 보관하시는 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찾는 난방기구 전기 매트.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한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정장만 입는 경우 별로 없죠. 여름엔 반팔 또 반바지를 권하는 회사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길거리 구두방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편한 옷을 입다 보니 구두를 잘 안 신게 되는 겁니다. 구두 한 켤레 닦는데 4,000원 정도. 하지만 하루 수입이 10,000원이 되지 않는 날이 잦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구두 8켤레를 들고 구두방으로 향하는 오보길 씨. 바로 옆 경찰서에 구두 50켤레를 배달할 만큼 바빴던 게 먼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의 운동화 신고 다녀가지고요. 옛날에 매상이 한 5분의 1밖에 안 온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직장인이 많은 종로와 을지로 일대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 거리에 3년 사이에 이 구두방을 제외하고 5곳 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200곳이 넘었던 서울 시내 구두방은 점점 줄어 최근에는 800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했을 때는 나 직원들 6명 두고 했었어. 옛날에는 진짜 은치 안 될 때는 돈 10,000원 벌기도 힘들어. 한동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다 보니 사라지는 구두방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요즘에 워낙에 제품들이 잘 나오기도 하고 구두방을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못내 아쉬운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장도 깨끗하고 구두도 깨끗하면 그래도 이제 기분 좋게 또 응대할 수도 있고. 이러다 구두방이 아예 거리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위를 좀 없앤다라는 의미에서 자율복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신발 만드는 회사하고 조금 연결하는 뭐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묵묵히 거리 한편을 지키며 이따금 사랑방이 돼주던 구두방. 수선공들은 그저 작은 돈벌이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은 하지 말래도 뭐 집에 있으면 또 따분하고. 아무리 또 힘들더라도 가끔 한 번씩 구두방에서 구두도 닦아주시고요.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 느끼셨죠?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부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이 영하 14도 가까이,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 전국 곳곳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오늘보다 더 춥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좀 날이 풀릴 거라고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애써 한기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인지 연신 몸을 움츠립니다. 갑자기 서울을 덮친 추위 때문입니다. 장롱에 있던 패딩이랑 그다음에 모자랑 마스크까지 꽁꽁 싸매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고 낮 기온도 영상 1도에 머무르면서 하루 전보다 10도 이상 기온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 곳곳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렸다가 일요일 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추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내려오며 강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기온은 다소 오르겠지만 이후 일요일 한낮에는 영상 6도까지, 월요일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기습 한파는 풀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 추위가 마냥 반가운 이들도 있죠.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바로 강원도 스키장들입니다. 평창에 있는 스키장 2곳이 오늘 문을 열었죠. 지난해보다 8일이나 일찍 개장한 건데 겨울을 기다렸던 스키어 5천 명 이상이 달려갔습니다. 장진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시릴 만큼 새하얀 눈으로 덮인 슬로프를 스키어들이 시원스레 질주합니다. 제설기에서 뿜어져 나온 눈이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겨울왕국에 와 있는 듯합니다.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일찍 온다는 강원 평창 지역 스키장 2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추움을 지금 굉장히 즐기면서 기분 좋게 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열심히 휴가 쓰고 달려왔습니다. 영하 10도의 맹추위도 이들의 열정을 식히지 못합니다. 리프트에서는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스키 탈 때는 이제 좀 기다리던 스키 이제 타다 보니까 탈 때는 그래도 춥지 않습니다. 매년 개장 때와 달리 올해는 슬로프 2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일정도 8일 정도 빨라졌는데 그만큼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첫눈이 내린 뒤 2주도 안 돼 개장할 만큼 작년보다 일찍 눈을 만들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날씨도 도와준 게 많고 최신형 제설 장비하고 기계를 확충을 해서 짧은 기간에 눈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평창 지역 스키장 2곳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강원 지역 스키장들이 모두 문을 엽니다. 스키장들은 길게는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의 낭만을 간직한 채 스키어들을 맞이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통장의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통장 이자도 더 늘리고 이 통장으로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 안 한 청년이 청약통장으로 위치 좋고 가격 좋은 아파트 분양받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이요? 근데 좀 깊게 생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직장을 다녀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님 세대인 지금 이제 한 5, 60대 되신 분들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 돈 벌면 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청년 81%는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 자가 보유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층 4명 중 3명은 소득만으로는 집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출 금리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여당은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고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1년을 저축하면 이자로 연 4.5%를 주고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40년간 대출해 줍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인 걸 감안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저리 대출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이 있어 대출 금리가 최저 1.5%까지 낮아집니다.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정부는 또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뉴홈 중 34만 호를 앞으로 5년간 청년층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가 청년 청약 통장을 통해 잔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는 이유 역시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서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청년들이 영끌로 샀던 집을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매매 가격 하락세도 퍼져가고 있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서울 상계동의 2,000세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원에 거래됐는데 2달 만에 1억 원 이상 떨어진 금액입니다. 싸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약간씩 상승 기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락 기미로 떨어져 버렸어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아 20, 30대의 매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9억 원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는 등 대출 혜택이 사라지면서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했고 도봉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뛰자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매물이 늘었는데 높은 금리 부담에 사겠다는 사람이 줄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3%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상승폭이 줄고 있고 강남구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족한 아파트 입주 물량과 내년 초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개발 정책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표심을 자극하고 선거만 끝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달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은 어떨까요?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나온 열린우리당의 세종시 수도 이전,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 결국 실현되진 않았지만 각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걸로 평가됩니다. 표심을 흔드는 부동산 공약은 지난 21대 총선 때도 나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공약도 그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대선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공언했지만 지난 3월 발의된 특별법은 반년째 진척이 없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불만을 넘어 어떤 그 정치권의 불신. 선거할 때는 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좀 흐지부지하는. 노후도시 특별법은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대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야는 공은 자신에게, 법안이 밀린 책임은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상 저희 당론 차원으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사실 지난주까지 법이 통과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하셨는데 또 전향적인 답변을 여당 측이 오히려 미온적이고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좁혀졌다라고. 하지만 이주 대책이나 기반시설 등 세부 계획 없이 법안부터 처리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포퓰리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일기 신도시에서 표를 구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반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부동산 공약은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을 막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중국에서 어린이들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기침, 가래가 5주 이상 지속되고 항생제를 복용해도 별다른 약효를 보지 못한다네요. 제로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겨울에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라 국제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수학과 병동 앞에서 아이들이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은 채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쪽 팔을 높이 들고 부족한 링거 거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응급실과 입원실 모두 포화 상태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장성 취저우 중점병원 3곳에서 간염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배로 늘었습니다. 이 세균은 성인에게는 가벼운 감기만 유발하지만 어린이들은 심하면 폐부전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악몽에 시달린 중국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당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要坚持多病同房同治，密切关注肺炎支原体。 세계보건기구 WHO와 주변국인 일본도 중국에 상세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새로운 병원체나 임상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웃는 모습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일시 휴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50명 가운데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휴전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은 가자 땅굴을 공격했고 휴전 직후에도 포성은 이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가자 지구의 나흘간의 일시 휴전이 시작됐지만 포성은 계속됩니다. 휴전 직전까지 계속된 공습으로 연기도 자욱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장에서 멀어지며 완전한 일시 휴전에 이르기까진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불안한 휴전 첫날, 합의 조건인 인질 석방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It will be 13 in number, all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hostages who are from the same families will be put together within the same patch. 이스라엘 인질이 자국으로 인계되면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서안지구 수용시설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허용한 인도주의적 연료 지원도 시작돼 유조차 8대가 라파 국경을 떠났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은 이를 계기로 영구 휴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휴전 직전까지 테러 거점으로 의심하는 병원 지하 터널을 파괴하고 의료진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We need to get the job done. We need to rid free Gaza of Hamas for the sake of Israelis and for the future of the region. 하마스도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며 기존 합의된 인질 50명에 추가로 10명씩 석방이 이뤄질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달 28일 밤에 어디서 2030 국제 엑스포를 유치할까 결정이 되죠. 영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할 각국 대표와 만찬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대규모 만찬이었지만 어느 나라 대표가 참석했는지 또 총 몇 명이 왔는지도 공개되지 않을 만큼 유치를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첫 일정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투표권을 가진 각국 대표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테이블로 가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며 부산에 가본 적 있느냐고 묻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도 했습니다. 최종 유치도시 발표까지 나흘 남은 가운데 파리에서는 막판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찬장에 온 각국 대표들이 누군지, 심지어 총 참가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상대국의 전략 노출이 될 수 있어 비공개될 정도입니다. 최종 발표까지 이제 불과 100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부산을 알리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정의선 현대차, 구광모 LG, 신동빈 롯데회장 등 재계 총수도 참석해 힘을 보탰고 민간 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유럽국 등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각국 대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지지 국가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들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오일머니를 쏟아붓는 사우디가 유리해 보이지만 2차 결선 투표까지만 간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사우디가 1차에서 3분의 2 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득표 전략,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우리 시각으로 28일 밤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5차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뒤 국제박람회기구 BIEA 대사 182명이 전자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투표 기호는 부산이 1번, 로마가 2번, 리야드가 3번으로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그러니까 122표를 가져가면 그대로 개최가 확정됩니다.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2차 결선 투표로 가져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세인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2표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치열한 득표 전략을 짜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누른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미리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저희가 2차 라운드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은 1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밀겠지만 2차에서는 꼭 부산에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문제와 이스라엘 전쟁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도 1차 투표에서 로마가 떨어지면 2차 투표에서는 사우디보다 부산을 밀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써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새마을운동 전수나 외국인 노동자 입국 쿼터 확대, 비즈니스 협력 확대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고 유럽 국가들에게는 다양한 케이크 콘서트와 문화 음식 행사를 통한 한류 바람을 불어넣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우디가 5.1달러로 압도적 위치에 있었지만 이런 전략을 통해 부산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카페나 음식점들은 기뻐했지만 반대로 피눈물을 흘리는 곳도 있습니다.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돈, 비싼 돈 주고 사온 장비들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움직여야 할 공장 기계가 멈춰섰습니다. 그나마 움직이는 기계도 가동 속도를 절반으로 늦췄습니다. 1년 전 일회용품 제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던 정부 방침을 믿고 늘렸던 장비인데 인력들을 마냥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풀로 가동할 때는 여기 뭐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 지금 피해는 한 업체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고를 보관할 장소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사실상 판로가 막히면서 업체 창고엔 보시는 것처럼 종이 빨대 재고가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정책 철회로 플라스틱 대체제인 종이 빨대 업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 자금을 받아서 이제 팔성에는 2일 정도 흠을 받았었단 말이죠. 참다 못한 업체들이 대책 협의회를 꾸리고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업체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재고가 당장 처리되지 않는 한 금융 지원은 결국 고스란히 빚만 늘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환경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이빨대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인데 이쪽에서 뭐 도산하는 업체도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소상공인이라고 지금 이유를 대는 거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정부가 당초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은 결국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내 운전자 5명 중 1명은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죠. 요즘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수입차 시장은 불황에서 예외입니다. 점유율이 5년 새 3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수입차 업체들도 비싼 차를 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 지난해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출고가가 6천에서 7천만 원대인 중형 세단이었는데 올해는 판매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최저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초고가 차량의 판매 점유율이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집을 보통 한번 키우면 잘 줄이지 않듯이 수입차를 한번 타시는 분들은 계속 수입차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1억 이상대 차량도 이제 좀 보신다든지 업그레이드에 신규 외제차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프리미엄 차종을 다양하게 들여와 구매를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에 대한 시장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수익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작사들이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더 다양한 모델을 밀어내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에 나서면서 고가 차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 판매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수입차 대중화를 이끌어온 소형차는 대체제로 성능 좋은 국산차가 떠오르면서 판매 비중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점유율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입차 업계가 비싼 모델 할인폭을 더 키우면서 프리미엄 차량 점유율이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소속팀으로 돌아간 김민재와 이강인 등 축구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살인적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을 준비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역시 부상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전까지 풀타임을 뛴 김민재는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포함 지난 9월부터 17경기 동안 풀타임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왕복 2만 킬로미터의 비행기를 거쳐 어제 독일에 도착한 김민재는 곧바로 내일 경기에 나섭니다. 혹사 논란이 나올 정도지만 대안이 없어 김민재를 써야 하는 투엘 감독도 한숨을 쉽니다. Minjae kommen heute aus sehr langen Reisen zurück. Das ist natürlich. 이강인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표팀 2경기를 거의 다 뛴 이강인도 당장 내일 경기 출전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다음 주 중에는 둘 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첫 경기가 2달도 남지 않은 만큼 사흘마다 경기를 치르는 해외파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못 뛰는 것보다는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집중력이 어떻게 안 깨질 수 있는지 저거 알아서 잘 관리해서 또 뛰어야 됩니다. 시즌을 다 치르고 합류하는 국내파들은 파주가 아닌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모여 컨디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23년 원클럽 매니저, 한국 시리즈 MVP 출신인 외야수 김강민이 한화 구단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에 지명된 김강민은 오늘 한화 구단을 방문해 은퇴 대신 선수 생활 연장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강민은 SSG 팬들에게 남긴 작별 편지를 통해 보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잘 간직하며 새 팀에서 다시 힘을 내보겠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